자, 이제 두 번째 물의 성질 보겠습니다. 자, 물의 구조는 앞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성질을 한번 봅시다. 물은 성질이 달라요. 다른 친구들하고. 자, 물은 보시면 다른 유사 분자량, 그러니까 물이 지금 분자량이 18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의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이 물 분자량하고 비슷한 애들하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메탄이라던가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우선 생긴 것부터가 우선 다르긴 한데 분자량만으로 얘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탄은 분자량이 16이고 암모니아 17이어서 이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표를 보시면 녹는점 같은 경우도 녹는점이 이제 그 융점이죠. 융점. 녹는점도 마이너스 182, 마이너스 77인데 물은 0도시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끓는 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끓는 점도 여기 물 같은 경우는 100도씨 가까이 되죠. 또 몰당 기화열을 보셨을 때도 이 굉장히 기화열이 크죠. 그래서 이 물의 기화열은 어떤 용매보다도 커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몸이 수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운동한 다음에 땀이 나서 쫙 땀이 식으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체온이 올라간다거나 이 체온을 조절할 때 땀이 쫙 흘러지면서 이게 금방 그 열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인체의 신비까지. 그래서 이 호흡 이 대사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사에 생긴 그 발열 현상들을 이렇게 땀으로 금방 유지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도 이런 물의 특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내용을 보시면 물은요 유사한 크기의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첫 번째 녹는 점도 높고요. 또는 이제 융점이라고 표현을 해도 금방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끓는 점도 높아요. 끓는 점은 B점이라고 하죠. 자, 녹는 점, 끓는 점도 높고요. 그 다음에 비열이 높고요. 비열이 크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있냐면 비중. 비중도 크고요. 그냥 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표면 장력도 커요. 표면 장력도 크고. 그 다음에 기화열도 크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놓고 봅시다. 이렇게 다 크입니다. 표면 장력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우리 예쁜 사진이나 그런 영상 같은 거 물방울 뽕 하면은 막 이렇게 모아드리려고 막 하잖아요. 물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물이 표현력이 더 풍부해져야 되는데 물방울 이렇게 막 이렇게 동글동글하면 똥실똥실하면서 막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 같은 경우는 금방 쑥 이렇게 관만 줘도 쭉 따라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력도 크고. 자, 그래서 보시면 녹는 점, 끓는 점, 기화열 등이 현저히 높고요. 이렇게 높는 현상이 일어나는 높다 이렇게 얘들이 이렇다는 특징은 누구한테 기인하냐? 수소결합에 기인한다. 자, 이런 문제도 가끔 문제집에 나옵니다. 물 분자의 특이한 성질은 누구 때문이냐? 수소결합 때문이에요. 물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3차원적 수소결합에 의해서 분자 운동이 저해받기 때문에 물을 끓이거나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많은 열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3차원적으로 얘들이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제한을 받고 이 아이들을 끓여서 기체로 만든다거나 이 아이들이 얼음인 거를 녹인다거나 이럴 때는 높은 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분자는 비열, 비중, 표면 장력이 큰데요. 비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물 1g을 14.5도씨에서 15.5도씨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물은요, 비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물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열을 시킨다거나 냉각을 시킨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조리 원리에서는 기름은 비열이 낮고 뭐 물은 크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름 보시면 우리 물 어찌됐건 가스레인지에다가 끓이면 100도씨까지 빨빨빨빨 끓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컴퓨터 켰을 때 디디디디 그 로딩하는데 되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페이지 넘어가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5G가 되게 그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대리점에서 나한테 5G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G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동영상이 팍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먹히는구나. 좀 기다려야 되는데 말은. 근데 나올 때 5G 들고 나와서 저는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게 먹힌다고. 그래서 되게 그 커피물 끓일 때 그 물 그 끓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끓는데 나름 오래 걸리는데 기름 같은 경우는 기름 이렇게 넣고 가스불 켜면 순식간에 180도, 190도 금방 올라가요. 이렇게 비열이 낮아서, 비열이 작아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뒷장 넘겨보시면은 이제 물의 특성을 쭉 봤고요. 그래서 물의 특성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기 같은 것에 뭐 비열이 작다, 뭐 표면 장력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틀렸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문제 푸실 때. 자, 그러면 이제 수분의 형태 보겠습니다. 식품 속에 수분은 어떠한 형태로 들어있는가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선 식품 속의 수분은요, 자유수와 결합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수는 말 그대로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식품 성분과 결합되어 있지 않아요. 이 친구는 자유롭게 이제 그 안에 돌아다니고 있고요. 식품 내 결합수 같은 것들은 식품 안에는 구성 성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영양 성분들하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자유수라는 것은 구성 성분하고 결합도 되어 있지 않고 식품 내 모세관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보통의 물과 유사한 성질을 지닌다라고 써져 있는 반면 결합수 같은 경우는 뭐 전분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거대 분자들의 친수성 부위하고 결합하거나 아니면 뭐 수소 결합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품 내에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가정한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백질이나 당질이나 다른 식품 성분들이 있을 때 보시면 이 성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첫 번째 하나의 층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결합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식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들 더 많이 있으실 텐데 한번 또 다른 그림들도 한번 보시고 저도 그런 그림을 다 실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냥 실으면은 안 돼가지고 다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식품 성분에 보시면 우리 이제 식품 어느 정도 다 이제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막 잔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카르복실기가 나와 있다거나 뭐 아미노기가 있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잔기들에 이렇게 물 분자가 결합되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식품을 둘러싸고 있고요. 이런 결합수들 위로 물 분자와 물 분자끼리 결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준결합수가 둘러싸고 있고요. 아무것도 없이 떠다니는 자유수가 있고 이렇게 식품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수와 결합수의 특징이 있는 이 표는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다 그럼 자유수와 결합수의 특징을 비교한 거예요, 둘이. 다음 중 자유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면 결합수의 특징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자유수와 결합수는 우선 정의를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자유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성이 크기 때문에 용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염이 들어온다거나 당이 들어온다거나 수용성 단백질이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 용매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자유수예요. 그러면 반대, 결합수는 뭐냐면 이미 식품 성분과 이렇게 꽉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매로 작용하지 않아요. 결합수는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지 않는다. 우리 용매와 용질 아시죠? 물에다가 설탕을 타면 설탕이 용질, 물은 용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질이 들어오면 이 설탕과 결합하는 친구는 만나서 이렇게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친구는 물, 우리가 자유수고요. 이 결합수는 용매로 작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보시면 건조시키면 제거되고 0도씨 이하에 냉각시키면 동갈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다 자유수의 특징이고요. 결합수 같은 경우는요. 100도씨 이상으로 끓여도 날아가지 않아요. 건조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도 이하에서도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100도씨 이상에서도 건조가 잘 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보실 때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결합수는 수중기압이 낮아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림들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물이 있고 이렇게 물 속에 뭔가 이렇게 식품 성분들이 있을 때 결합수 같은 경우는 식품 성분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수증기압 이 친구는 굉장히 높겠죠. 쉽게 수증기로 바뀔 수 있지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친구는 쉽게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수증기압이 낮아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도 됩니다. 쉽게 설명했을 때. 자, 그래서 이 결합수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수증기화, 즉 기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100도씨 이상으로 끓여도 건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요, 마이너스 20도씨 이하로 낮춰도요, 동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결합수의 특징, 그래서 뭐 특징에 따라서는 뭐 마이너스 40도 이런 것도 체계에 따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생을 공부한다 그럼 이런 결합수 특징이 어디에 나오냐면 포자에 나와요. 우리 그 위생에서 세균을 배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보건연구사분들도 균을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세균은 포자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포자는요, 끓여도 안 죽어요. 100도에서 끓여도 안 죽어요. 막 120도, 130도에 끓여야 죽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포자를 이루고 있는 물이 결합수예요. 그래서 포자는 100도씨에서도 끓지 않으니까 파괴가 안 되고 또 얼지도 잘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호랑이는 가죽, 제가 맨날 그런 얘기하거든요. 미생물 옛날에 가르칠 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세균은 죽어서 포자를 남긴다고. 그럼 뭐냐면 나는 이게 세균이 죽는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먹고 살기가 퍽퍽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아 이제 나는 곧 죽겠구나 이런 세균이 느낌이 온 거예요. 예를 들어 영양분이 떨어졌다거나 온도가 너무 추워졌다거나 이러면 세균이 아니면 이제 물이 점점 예를 들어 우리가 끓이는 과정을 생각해봐요. 엄마가 여름에 국 끓여놓고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끓이면 바로 쉬잖아요. 그러면 균이 있을 때 이렇게 국 끓이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균이 이제 점점 뜨거워지면서 나는 곧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포자를 낳고 죽는데 왜? 포자는 국을 끓여도 안 죽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유수의 특징 보시면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크고 동결에 의해 부피가 팽창하죠. 그래서 자유수의 밀도를 측정했을 때는 4도씨에서 가장 크고요. 얼면 우리 물에서 얼음이 되면 그 부피가 팽창하죠.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제가 항상 가거든. 집에 가서 락앤락에다 묵을 깍 담은 다음에 얼려보세요. 그러면 뚜껑이 뽕 열릴 거예요. 깨진다거나 왜? 부피가 팽창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엄마한테 욕은 먹겠지만 부피가 팽창하는구나 라고 나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수의 특징 보세요. 자유수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죠? 자,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다. 결합수가 밀도가 더 큽니다. 우리 보기 중에서는 사실은 뭐 100도씨에서 얼지 않고 이런 거는 조금 쉬운 보기고요. 밀도 보기도 자주 나올 수 있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우리가 외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분자 부분을 보시면 질량이 있잖아요. 근데 결합수를 생각해보면 이 결합수가 이게 뭐 단백질이라던가 지질이라던가 전분이라던가 이런 애들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러니까는 무거우니까 질량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합니다. 자, 이해하는 건 뭐냐면 결합수는 식품 성분과 결합해 있기 때문에 질량이 커지게 되고 자유수보다 밀도가 커질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쌍극자로서 전자파에 의해 분자가 회전하여 발열에 간염. 자, 우리 전자파 뭐냐면 우리 전자레인지 넣었을 때 끓여지는 그런 그때 물은 누구냐면 자유수라는 거예요. 근데 전자파에 의해 분자 회전이 제한돼서 가열에 관여하지 못하는 게 결합수고요. 식품 성분과 관계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그렇죠? 식품 성분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렇지만 결합수는 식품 성분의 침전, 점도, 확산 등이 일어날 때 함께 이동해요. 식품과 함께 이동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이용이 가능하다. 자, 여기 밑줄. 자,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이 이용이 가능한 물은 자유수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결합수의 특징이 아닌 것은 미생물의 번식에 이용 가능하다. 틀립니다. 결합수는요.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이용할 수 없어요. 미생물은 자유수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품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자유수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점과 융점이 높고 증발열, 용해열, 비열, 표면장력 이런 것들이 다 크다. 점도도 크고. 그죠? 그래서 점도는 뭐냐면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는 능력,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점도도 크고요. 물 같은 경우는 점도가 큰 편이에요. 우리 그냥 하다못해 알코올 같은 거 하면 소르륵 내려가자는데 물은 나름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결합수 같은 경우는 식품 성분과 이온 결합 또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수는 화학 반응에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화학 반응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 효소가 이런 효소 반응이라든가 이런 식품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다 관여하고 있고요. 결합수 마지막 보시면 식품 조직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드는 예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하시겠지만 두부 같은 거 예시 들어요. 뭐 두부 같은 거 이렇게 꽉 짜면 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예전에는 뭐 만두 빚는다고 물 꽉 짤 때 아이고 이거 많이 어느 정도 짜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은 자유수가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꽉 짤 때는 이런 압착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아요. 결합수는.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도 잘 제거되지 않는 게 결합수예요. 이런 특징 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한 문제 맞추고 갑시다. 자, 네 번째 수분활성도 보겠습니다. 자, 수분활성도 우리 많이 들어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수분활성도를 이제 완전 독파하려면 첫 번째 개념 수분 함량이라는 표현과 수분활성도라는 표현은 다르다. 수분 함량, 그다음에 수분활성도는 다른 표현입니다. 자, 요거부터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수분 활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수분이 많아,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함량이 높아지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거기서 헷갈릴 필요 없어요. 개념이 다르고요. 그냥 수분 활성도가 높아져도 수분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개념이 다르다는 걸 잘 정리해 두시고 이제 수분 활성도가 높아진다, 물이 많아진다 이렇게 그렇게 높아지는 건 같아요. 근데 수분 함량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다 실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예를 들어 뭐 이 식품 예를 들어 이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건 뭐 된장 이런 거였거든요. 제 연구소에 있을 때 된장의 수분 함량을 측정해보자 그러면은 뭐 105도씨 뭐 이런 거 AO, AC 그래가지고 여기다 그 100도 넘어가면 수분이 막 날아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얘가 100g이었어요. 근데 계속 100도 넘게 놔두면 점점 무게가 줄어들겠죠. 왜? 물이 빠져나가니까 건조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50 함량이 됐네. 그러면 물이 50이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수분 함량인 겁니다. 말 그대로 퍼센트로 표시돼 있죠. 그래서 식품을 105도씨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켜서 변화된 무게를 측정하여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한마디로 요즘같이 지난주에 장마가 한 2주 3주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뭐든지 다 약간 눅눅하고 축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 식품의 수분 함량과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서의 수분 함량이 달라지죠. 즉 그때 현재 놓여있는 식품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심하게 바뀔 수 있는 게 이제 수분 함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분 함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것은 보통 이제 퍼센트로 표시하게 되고 이렇게 그 105도씨나 또는 100도씨에서 수분을 건조시켜서 실제로 물 속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냐 이게 보는 게 수분 함량이고 수분 함량 그러면은 일정하게 되려면 어떠한 밀폐된 공간에 늘 있어야 돼요. 식품. 이런 우리가 오픈된 공간에 식품이 있으면 계속 수분이 탈습과 흡습을 막 계속 하겠죠. 식품이 탈습, 흡습. 여기에 좀 더 적으네? 많아지면서 왔다 갔다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같은 수분 함량 계속 유지하려면 밀폐된 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밀폐된 곳에서 있지 않는 한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 수분 함량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식품의 수분 함량은 환경에 의하여 변화하므로 식품의 여러 가지 성질이나 저장성은 수분 함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말하려면 식품 중에 이용 가능한 수분의 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바로 수분 활성도입니다. 자, 그럼 수분 활성도가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식품학에서는 그냥 함량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수분 함량만 써도 상관없지만 이제 우리 식품학 공부할 때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을 배울 때 수분 활성도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정의 보세요. 자, 정의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수분 활성도의 정의. 다음 중 수분 활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하나 중에 정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정의를 잘 별표해 놓고요. 임의의 온도에서 그 식품이 나타나는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 있어서의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의 비로 나타낸다. 자, 수분 활성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식은 수분 활성도 AW로 사용하게 되죠. P0분의 P라는 거예요. 자, P0분의 P
위에 분자에 누구냐면 식품의 수증기압. 밑에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에요. 그래서 밑에 분모에, 그러니까 식품의 수증기압을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눠주는 값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은 얼마냐면요, 1이에요, 1. 그러니까 즉 뭐냐면 순수한 물의 수분 활성도는 1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위에 보시면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1, 식품의 수증기압 할 때도 물이잖아요. 그럼 위에 1이잖아요. 결국에 1이 돼요. 그죠?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요거 우리 아들한테 항상 많이 하거든요. 1 나누기 1은 뭐야? 0! 속이 터져가지고 제가 아유, 내가 진짜 니를 안 가르치는 게 천만다행이다 내가 맨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의 수증기압을 생각했을 때 뭐냐면 물 위에 식품 자체가 이제 물로 바뀌게 되면 물이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즉 수분 활성도는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품은 물보다 수분 활성도가 낮아요. 그렇죠? 물보다 높은 애는 없어요. 물이 물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수증기압의 가장 높은 애는 물이고요. 모든 식품은요. 수분 활성도가 1보다 는이 아니에요. 같거나 낮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식품에 물을 포함한다 그러면 같거나 작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도 많이 식품은 물보다 수증기압이 낮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0.999999 오늘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9로 가도 1은 절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보시면 이 정의에서 보시면 앞부분에 임의의 온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같은 온도라는 표현을 쓰죠. 즉 뭐냐면 이 둘의 수증기압을 측정할 때 임의의 온도, 즉 만약에 내가 20도씨에서 물의 수증기압을 측정했으면 식품도 20도씨 또는 식품을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을 측정해서 20도씨에 했다면 20도, 그러니까 같은 온도에서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여기에서 시험 보기에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임의의 온도에서 하다 하면 뒤쪽에 뭐냐면 순수한 물은 물이니까 마치 100도씨에서 또는 0도씨에서 이런 식의 보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근데 자꾸 이 말을 하니까 자꾸 이런 보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있지만 잘 체크해 두세요. 즉 뭐냐면 식품과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을 측정할 때 같은 온도라는 표현을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정의가 나올 때 또 보기 중에는 이 내용을 딱 읽어보면 요 둘을 반대로 설명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의 수증기압에 대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에 대한 그 식품의 수증기압을 나눈 값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반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잘 가려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품의 수분 활성도에 대한 내용 정의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수분 활성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물과 식품의 차이점이 뭐냐면 물은 정말 물만 들어있지만 식품은 물 속에 뭔가가 들어있죠. 예를 들어 과일을 생각해봤다.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이런 물질이 들어있잖아요. 즉 용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품 속에는 용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질의 양과 수분 활성도가 관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학부 때 배웠던 라우레 법칙입니다. 라우레 법칙. 라우레 법칙 저는 중간고사 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시험 보신 적 있고 계산해 보신 적 있겠지만 자, 이 용질과 용매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 수분 활성도를 뭐냐면 자, 그 용질과 용매 그대로 한번 써보면 먼저 식을 쓰고 갑시다. 이렇게. 자, 용매 요 W가 뭐냐면 MW가 뭐냐면 용매의 몰수예요. MS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용매의 몰수와 용질의 몰수를 합한 것을 용매의 몰수를 얘들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이게 라우레 법칙의 계산이에요. 그러면 우선 몰수가 나오니까 갑자기 또 머리가 아프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라우레 법칙이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면 몰수, 그 다음 하나만 더 옆에다 적어놓으면 되죠. 몰수는 뭐냐?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실 수 있어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라고 하면 용매의 몰수와 용질의 몰수를 구한 다음에 요 식에다 넣어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잘 적었죠? 잘 적었으면 계산 한번 해보면 돼요. 계산은 꼭 한번 하고 갑니다. 왜? 저걸 마음이 무거운 채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들은 패턴 딱 2개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예를 들어 몇 프로짜리 포도당 용액의 수분 활성도를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자주 나오는 패턴 예를 들어 30% 수분과 10% 포도당이 함유된 이 식품의 수분 활성도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옆에다가 친절하게 나와요. 수분 물의 분자량은 18. 왜냐면 이제 약간 이게 소수점도 있고 하니까 약간 숫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8 하고 주고요. 포도당은 우리 글루코스죠. C6H 요렇게 줬는데 포도당이 이제 못 알아보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요거 포도당은 얼마냐? 180이죠. 이렇게 분자량을 적어줍니다. 문제에다가.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다 이제 구하시면 돼요. 용매 몰수. 용매가 누구예요? 이게 수분. 수분이 용매, 포도당이 용질. 용매니까 용매의 몰수니까 분자량분에 보시면 30%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180분의 30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수분이 물이잖아요. 18분의 30 그 다음에 포도당 용질의 몰수 180분의 10 그 다음에 위에 용매의 몰수 18분의 30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험난한 예정. 여기서 이제 내가 항상 말하는 거 이렇게 딱 쓰고 난 안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를 손으로 꼭 풀어보셔야 돼요.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 여기서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근데 시험장에서 실제로 틀립니다. 그래서 계산을 쫙 해보면 왜냐면 막 소수점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에가 1.67이 되고요. 1.67 밑에는 1.67 플러스 0.06 그래서 1.73분의 1.67 그래서 0.97이 됩니다. 0.97 그래서 정답 수분 활성도는 0.97입니다. 여기 뒤에 막 퍼센트 이런 거 붙이시면은 제가 다시 처음 OT부터 다시 들어야 됩니다. 여기다 퍼센트 붙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 자, 수분 활성도는 숫자가 얼 뜬다고?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계산했는데 1보다 크게 나오잖아? 정답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1보다 무조건 작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수분 활성도 문제도 우리 풀어보면 다 그런 내용으로 이런 문제들 나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라우레 법칙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박스 처리된 거 밑에 보시면 수분 활성도를 낮추려면 용질의 몰수가 많아야 하며 몰수는 질량, 그러니까 분자량분의 질량이므로 용질의 농도가 높거나 분자량이 작은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써져 있죠. 자, 여기서 체크하실 거는 뭐냐면 우리 위생하고 화학에서 동시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AW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위생에서는 식품의 위생과 관련돼서 안전성 또는 저장성 때문에 나오는 거고 식품화학에서는 이렇게 수분 활성도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용질의 양을 늘려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이 라우레 법칙에서 보세요. 용질이 밑에 있잖아요. 분모가 있으면 용질의 양이 커지면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용질의 양을 낮춰주는 거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에어컨 조금만 높여주세요. 온도. 힘드시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평형상대습도 나오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개념 잘 잡아가세요. 잘 따라오면서. 자, 공기 중에 식품을 오랜 시간 방치를 하면요. 공기 중에 상대습도 여하에 따라 흡습 또는 탈습이 진행되다가 공기 중에 수증기압과 식품 내 수증기압의 분압이 평행에 이르면 중지한다. 자, 이 그림 아까 그렸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어떤 빵을 이런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어 놓으면 자기 혼자 우리 눈에는 그냥 빵만 있다라고 하지만 걔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탈습 하다가 일정하게 평형을 딱 유지하는데 이때가 평형 상대습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때의 상대습도를 평형 상대습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 평형 상대습도와 수분 활성도의 관계 한번 보세요. 평형 상대습도인 ERH는
수분 활성도인 AW 곱하기 100을 하면 된대요. 그럼 수분 활성도는 P0분의 P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평형 상대습도예요. 그냥 상대습도 아니고 그냥 상대습도하고 다르죠. 상대습도는 계속 바뀌는 거고요. 평형 상대습도 됩니다. 자, 표 1-3 부분은 뭐냐면 이제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와의 관계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우리 수분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우리 식품화학에서 공부하실 때 힘든 점 뭐냐면 이론과 실제 접목이 어렵고 그 다음에 식품이라는 것 안에는 이 각각의 영양소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개념을 배운 다음에 식품이라는 덩어리로 가면 안 맞아요. 전분도 그렇고. 그러게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수분 활성도와 수분 함량을 보시면 각각의 식품들의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 측정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알려진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잘 보시면 높은 것은 안 헷갈려요. 과일, 채소 이런 거 수분 함량 되게 높죠. 그래서 97% 수분 함량도 높고요. 수분 활성도도 거의 0.97에서 99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류, 생선류, 달걀로 내려올수록 수분 함량은 쫙 줄어들죠. 근데 수분 활성도를 보세요. 계속 98, 99, 97, 99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가? 왜냐면 우리는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 수분 활성도가 비례적으로 줄어들어서 수분 함량이 한 50 됐다 그러면 수분 활성도도 한 0.4? 막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숫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셔서 식품화학 책마다 이런 데이터들 다 있어요.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거 건조과일 보세요. 건조과일 같은 경우 수분 함량이 18에서 22%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수분 활성도는 0.72에서 0.80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높은 것처럼 느껴지죠. 내 마음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등원 흡수곡선 나오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건조과일은 어떤 상태예요? 되게 말라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수분 함량이 우리가 그 건조과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그 느낌은 수분 함량과 굉장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분 활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의 개념이 달라요. 요렇게 오픈 마인드로 가야 돼요. 나는 계속 건조과일은 계속 말랐어로 하면 자꾸 공부가 터덕 여기서 선생님한테 계속 갑자기 Q&A 계속 남기고 이러시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꽉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밑에 하나 써놓으세요. 수분 함량이 50% 이상이라는 것은 수분 함량 50% 이상은 50% 이상 여기는 수분 활성도로 0.9 이상이에요. 50% 이상은 대부분 수분 활성도가 0.9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50%니까 0.5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식품마다 당연히 다 달라요. 식품이 놓여있는 환경이라든가 또 식품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50%인데도 식품마다 또 다를 수 있잖아. 안에 들어있는 구성 성분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그래서 사실 식품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여러 일반인들이 있잖아요. 일반 대중들. 그분들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식품 진짜 어렵다고. 자, 그 다음 보시면 등원 흡습 탈습 곡선 나옵니다. 이제 큰 챕터인 우리가 지금 3개 토픽을 해결했어요. 네, 등원 흡습 탈습 곡선 보겠습니다. 자, 등원 흡습 탈습 곡선에는 첫 번째 이제 쭉 볼게요.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동일하게 식품을 대기 중에 두면 탈습 흡습이 막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대기 중에 수분 함량, 즉 상대 습도와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식품 속에 있는 수분 함량이 뭐다? 평형 수분 함량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등원 흡습 곡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 온도에서 평형 수분 함량과 그죠? 식품 안에 이제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 수분 함량과 상대 습도 또는 수분 활성도와의 관계에서 식품 쪽으로 흡습되는 경우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흡습하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흡수하는, 식품이 물을 흡수하는 그런 곡선이 흡습 곡선이고 식품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탈습 곡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가 동시에 개념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 왜?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렵잖아. 나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즉 뭐냐면 일정 온도에서
일정 온도가 중요해요. 온도에 따라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일정 온도에서 평형 수분 함량과 상대 습도 또는 수분 활성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평형 상대 습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면 지금 수분 활성도가 아까 평형 상대 습도가 수분 활성도 곱하기 100이었죠.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분 활성도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그림은 여기 X축에 수분 활성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도 있고 똑같은 패턴인데 여기 상대 습도라고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을 많이 하세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한 것이고요. 탈습 곡선은 말 그대로 식품으로부터 탈습되는 경우를 나타내는 곡선을 등온 탈습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등온 흡습 곡선, 탈습 곡선 보시면 우선 특히 흡습 곡선에서 잘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역 S자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등온 흡습 곡선이 나왔을 때 보기 중에 자주 나오는 거 등온 흡습 곡선은 S자형이다 하면 틀립니다. 역 S자형이에요. 역 S자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S자는 뭐냐면요. 제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S자라는 거예요. 보시면 S자. 근데 역 S자는 우리 지금 탈습 곡선은 흡습 곡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역 S자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역 S자형 형태입니다. 형태가. 그리고 동일한 수분 활성도에서 식품의 수분 함량은 흡습 과정에서보다 탈습 과정에서 더 높다. 자, 여기 밑줄 그어놓고요. 이해합니다. 선생님이랑 함께. 이렇게 나오면 보기에 이렇게 나오면 무슨 말인지 우선 모르겠죠. 뭔 말인지.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면 어떻게 써냐면 동일한 수분 활성도에서 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점을 잡아볼게요. 동일해야 되니까. 이 수분 활성도가 동일한 지점을 딱 올라가 볼게요. 그 다음에 Y축을 보면 여기가 뭐예요? 흡습이죠. 흡습 곡선의 지점이죠. 만나는 이 동일한 수분 활성도 0.4라는 지점에서 흡습 곡선이 만나는 지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탈습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탈습이 흡습보다 높이 있죠. 그래프상. 그 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동일한 수분 활성도에서 식품의 수분 함량은 흡습 과정에서보다 탈습 과정에서 더 높다. 이 말인 거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쉬운 내용이야. 근데 글씨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읽었을 때는.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자, 그래서 곡선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동일한 수분 함량으로 딱 그어보면 흡습과 탈습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그래요. 이 흡습 곡선, 탈습 곡선, 이력 현상 이거 나올 때 제일 많이 드는 거 말른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를 방건조 지나서 아예 말렸어요. 그러면 말린 오징어를 이제 다시 생물 오징어로 만들어 볼 테요. 몇 날 며칠을 담가놔도 되지 않죠. 즉 탈습된 것보다 흡습한 게 더 낮아요. 그렇죠? 물을 흡수할 원위치로 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흡습 과정과 탈습 과정은 가역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가역적이라는 건 일치한 경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곡선도 일치하지 않고요. 이러한 현상을 히스테레시스라고 합니다. 여기 배분뜨기 부분 있잖아요. 즉 식품의 처음에 예를 들어 생물 오징어는 아마 이쯤 됐을 거예요. 생물 오징어의 수분 활성도는 굉장히 높았겠죠. 생선이니까 거의 0.99에 이르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징어를 말려볼까 하면은 이 곡선을 따라서 내려가겠죠. 탈습이니까. 그 다음에 근데 다시 불려볼까? 이 곡선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생겼어. 여기가 뭐라고? 히스테레시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력 현상. 탈습 곡선과 흡습 곡선에 갭이 생겨요. 그죠? 동일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력 현상에 대한 것은 사실 가설이 한 2-3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조금 많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밑에 써져 있는 내용이에요. 식품을 건조 시에 표면의 모세관이 수축되고 파괴되어 수분 흡수 시에 탈습되었던 수분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명히 한글인데 읽었는데 내용을 모르겠어. 그죠? 식품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모세관이 있다고 했을 때 표면에 그러면은 건조를 시키면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여기다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있던 공간이 비죠, 이렇게. 비어들게 되면 모세관이 한마디로 수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관이 좁아져요. 관이 이렇게 좁아지거나 붙어버리거나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품은 그러니까 물이 있을 때는 되게 퐁실퐁실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제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생동감 있는 느낌이지만 말리면 되게 딱딱해지면서 수축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물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관이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관에 뭐 이렇게 변성이 일어나서 물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 잉크병 이론이라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는 잉크병을 써본 세대가 아니잖아요. 중세 영화에서나 깃털을 든 그 주인공 할아버지가 잉크를 묻힌 다음에 뭐를 하고 지장을 꽝 박아서 독수리 다리에다가 하면서 날아가는 그때 저는 잉크병을 본 것 같은데 잉크병을 보기 힘들잖아요. 잉크병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잉크병이. 이런 병들의 특징은 향수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부을 때는 나오는데 다시 넣어보세요. 안 들어가요. 밖으로 흘러나가고 버리잖아요. 자꾸. 잉크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력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탈습과 흡습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가역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런 곡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흡습 곡선을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기울기가 다른 세 개의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각각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흡습 곡선에는 이제 워밍업으로 세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보시면 기울기가 그게 살짝 이렇게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영역이 있고 1영역, 2영역, 3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암기하시면 되고 서로 비교하는 문제 나왔을 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1영역, 2영역, 3영역에서 우선 마인드가 여기는 물이 많구나. 여기는 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영역과 2영역과 3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친구의 물의 특징은 결합수예요. 아무래도 물이 없으니까 식품하고 가장 많이 만나 있겠죠. 머릿속으로 굉장히 건조된 식품을 생각하면서 식품 성분에 물이 찔끔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결합수의 형태겠죠. 그 다음에 이 영역까지도요. 결합수 또는 준결합수라고 표현해요. 즉 누군가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3영역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수 영역입니다. 자유수 영역. 자, 그리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그 뒤에 가서 설명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여기 이온결합, 수소결합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유수니까 결합 없어요. 그죠? 그래서 1영역은 결합수, 식품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결합, 이 결합 양식이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림 있었죠. 식품을 둘러싸고 결합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결합수 보시면 물을 또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즉 물하고 결합 무슨 결합? 수소결합. 그래서 이 영역은 수소결합. 요거 보시면 돼요. 1영역은 이온결합. 3영역은 없어요. 자유수니까 결합 없어요. 이렇게 워밍업을 한 다음에 다음 장을 넘기면 각 영역별 작용이 나옵니다. 자, 각 영역별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1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왼쪽에다 숫자를 써볼까요? 자, 1영역과 2영역과 3영역에는 수분 활성도 수치의 경계가 있어요. 1영역은요 0.25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0.0부터 0.25까지가 1영역. 그 다음에 0.25부터 0.8까지가 2영역, 0.8부터 1까지가 뭐예요? 3영역. 이렇게 숫자의 경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영역은 0부터 0.25, 즉 0.25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의 이름은요, 단분자층 형성 영역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중 단분자층 형성 영역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등호 흡습 곡선의 영역별 특징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1영역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보기 2번 단분자층 형성 영역에서는 그러면 내가 1영역이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식품 성분은요. 이 식품 성분과 물 분자가 카르복실기나 아미노기와 같은 극성 부위에 이온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온 결합 동그라미. 자, 결합수의 형태로 존재한다. 동그라미. 그죠? 다 해놨죠. 자, 그렇다면 결합수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1영역의 물은 식품 성분하고 함께 이동할 거예요. 그쵸? 혼자 이동하지 않아요. 결합수이기 때문에 함께 이동을 할 거고요. 또 다른 특징이 있겠죠.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아요. 그쵸? 냉동에 넣어도, 냉장고에 넣어도, 냉동실에 넣어도 얼지 않는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있는 BET 체크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 BET. 자, BET 영역은 뭐냐면 1영역과 2영역의 경계 부분이라고 써져 있죠. 자, BET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BET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분자층이에요. 이렇게 단분자층. 그럼 1영역은 뭐냐면 단분자층 형성 영역이에요. 이 부분 되게 많이 헷갈리세요. 자, 여기가 식품이 있잖아요. 식품이 있어요. 물이 되게 없어요. 물이 너무 수분이 적어. 그러면 수분이 이렇게 쬐끔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게. 이런 1영역이에요. 왜? 단분자라는 건 하나의 층을 형성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조금씩 자, 수분 활성도가 조금씩 높아졌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채워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높아졌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하나의 층을 전부 다 둘러싸게 되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식품을 딱 1층으로 딱 둘러싼 이 지점. 이 지점이 무슨 지점? BET. 단분자층. 자, 그러면 이 BET가 딱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어디로 가야겠어요? 식품을 만날 수 없죠? 물과 물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과 물끼리. 이게 바로 제2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영역에 물들은 그러니까 물하고 물끼리 결합한 다분자층이에요. 다분자층. 자, 그래서 이 BET 지점은 1영역과 2영역의 경계 부분이다 하면 맞겠죠, 당연히. 그래서 BET보다 아래에 있는 그러면 1영역을 말하는구나. 그 다음에 BET 이상에는 2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분자층 형성 영역과 단분자층과 헷갈리시지 않고 이거 잘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BET 영역 잘 보시고 보통 숫자적으로 할 때는 AW가 한 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0.3 정도. 이게 또 식품마다 다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0.25잖아요. 그래서 BET가 2영역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BET는 사실 1영역과 2영역의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1영역에 들어가기도 해요. 지금 칸에도 1영역이 있죠. 그럼 선생님 왜 그러죠? 숫자상으로 2영역인데요? 그 질문 분명히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도 단분자잖아요. 얘는 다분자층은 아니잖아요. 그 단분자층이잖아요. 하나의 분자층이기 때문에 1영역으로 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자, 그리고요. 1영역의 마지막 특징을 보시면 유지식품이 산패가 쉽게 발생한다라고 써져 있죠. 자, 유지식품의 산패가 쉽게 발생하면 이렇게 써놓고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지금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분자층 모세관 다 쉬워요. 보시면 다분자층 형성 영역은 이제 단분자층을 이룬 물분자와 다른 물분자가 수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물이 조금 더 많아지니까 약간 더 식품이 약간 더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물이 그리고 준결합수로 형태를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 다분자층에서는 아직까지는 화학 반응이라든가 미생물이 마구 자랄 수 있을 만큼의 물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옆에 적어두시면 이 다분자층 형성 영역에서는 효소 반응이라든가 또 뭐 지방의 효소 반응이라든가 이 뭐지? 여기 효소 반응까지만 적어놓으세요. 효소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식품의 안전성과 저장성이 가장 좋은 영역 별표. 다분자층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멘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식품의 안전성과 저장성이 가장 좋은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은 이제 여기 물에 다시 물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약간의 식감은 좋은데 좀 더 물이 많아졌으니까 좀 더 부드러워졌는데 이 물이 1층으로 딱 식품을 덮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반응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또 미생물이 생장하기에도 아직은 물이 적어요. 그러니까 미생물 자폭폐가 안 일어나면서 효소 반응 잘 안 일어나면서 또 저장성도 좋으면서 식감 좋고 이런 영역이에요. 좀 약간 좋은 영역. 그래서 중간 수분 식품이 있는 친구예요. 중간 수분 식품은 이거 다 끝나고 설명할 거예요. 중간 수분 식품은 있는 영역 제2영역. 자, 3영역 보시면 모세관 응축 영역이라고 써져 있죠. 자, 그 옆에다 써놓으시면 뭐라고 하냐면 식품 전체에 이 제3영역인 모세관 응축 영역은요. 식품 전체의 95%를 차지해요.
식품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제3영역. 자, 그래서 이 3영역은 모세관과 같은 미세 구조에 응결하는, 수분이 응결하는 영역이고요. 자유수 형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뭐 동결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용매로서 작용할 수 있고요. 효소 반응, 화학 반응 다 될 수 있고 미생물 증식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별표, 식품의 품질 저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 그래서 이 영역과 3영역은 확연히 달라요. 이 영역은 제일 안전성과 저장성이 가장 좋은 영역. 3영역은 식품의 품질 저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등원 흡수 곡선에서도 기울기가 가장 큰 영역. 기울기가 가장 크죠. 그리고 보시면 0.8이잖아요. 0.8 아까 생각나세요? 건조과일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건조과일이면 그게 완전히 많이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식품들은 대부분 거의 3영역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보관할 때 주의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프상 보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3영역이 되게 적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식품의 물은 3영역. 자, 10분만 쉬었다 갑시다.